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재인 산성입니다. 한국경제 사설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본권 가로막은 재인 산성. 나라 밖에서는 어떻게 보겠나.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광화문 일대는 경찰 차벽으로 완전 봉쇄됐다. 일부 차벽이 철제 펜스로 대체되는 등 개천절 때보다 봉쇄가 완화됐다지만 닫힌 광장은 일주일 새 2번이나 재연됐다. 휴일임에도 활기가 사라진 기괴한 광장. 휴일임에도 사람이 없는 기괴한 광장. 그 너머에 구중궁궐처럼 자리한 청와대의 위압적인 모습. 이게 한국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되묻게 하고 있다. 이 개천절에도 차벽 설치와 집회 원천 봉쇄, 이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이 좌우 진영으로부터 쏟아졌다. 그런데도 경찰은 또 차벽을 쌓고 곳곳에서 검문하며 시민을 광장으로부터 격리시켰다. 방역이라는 공익을 내세웠지만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원천 봉쇄는 분명한 과잉 대응이다. 광화문 인근 백화점, 놀이공원 등에 수십만 명이 몰리고 콩나물 지하철로 매일 수백만 명이 이동하는 게 현실이다. 반정부 집회를 콕 집어 방역에 방해된다는 경찰의 주장은 얼마나 공허하고 부끄러운가.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집회 참가자라고 모를 리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외쳐야 할 목소리가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더 큰 공익을 지키는 일이다. 방역을 빌미로 손해배상까지 위협하는 행태는 중국이 감염 방지를 위해서라며 아파트 단지 가가호호 출입문을 봉쇄해버린 조치와 얼마나 다른가.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무참히 살상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코로나 감염원 차단이었다. 도대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나 북한과 뭐가 다르냐. 이런 통렬한 비판입니다. 이 재인산성이라는 물리적 실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집권층 내부의 권위주의적 사고다. 일체의 관용도 기대하지 마라. 반드시 손해배상시키겠다. 이런 살벌한 말들이 매일같이 들린다. 감염병 검사 및 치료 거부 행위를 테러 행위에 포함시키겠다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이런 시기니 신고 없이도 가능한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형태의 정치적 의사표현조차 감시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민변, 참여연대 같은 친정부 시민단체와 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까지 집회의 자유를 걱정하고 나설까. 공공의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 지키기에 혈안인 공권력으로 회귀하고 있다. 한국경제 사설. 여기서 나라 밖에서는 어떻게 보겠나. 네, 조선일보가 나라 밖에서 본 건 아닙니다만 나라 밖의 시각으로 본 기사들을 몇 가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 한글날 서울 도심을 누빈 코리아 리스크 그룹의 오 캐롤 등의 취재진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취재를 했더니 이들의 시각이 잘 드러났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또 지한파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운영하는 체드 오 캐롤이라는 사람, 네,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서울은 말 그대로 미쳤다. 완전히 우스꽝스럽다.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 취재도 해봤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 여기는 체드 캐럴의 이 트위트 글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경찰이 광화문을 걸어 잠궜다. 한국이 추락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지금 서울의 모습은 정말로 우스꽝스럽다. 점심 먹으러 베이커리에 가는데 4곳의 경찰 체크포인트를 거쳐야 했다. 목적지까지 개인적으로 한 명의 경찰이 나를 따라왔다. 이 캐롤 대표, 체드 캐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트위트 계정을 링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나 지나쳤다. 문재인이 너무나 지나쳤다. 이렇게 썼습니다. 200m 걷는데 얼마나 많은 경찰 체크포인트를 거쳤는지 세어보라. 말 그대로 미쳤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집회를 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중앙광장의 모든 부분에 저지선을 쳤다.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다. 채널 뉴스 아시아의 임연숙 서울지국장, 이른 아침부터 철제 펜스를 치는데 이곳을 걸어다니면 거리두기를 할 수 없어 싫었다. 가능하면 오늘 광화문에서는 피해 있으라. 얼마나 시니컬한 보도입니까? 재인산성, 한국 민주주의를 폭력적으로, 포갑적으로 지금 질식시키고 있는 이 재인산성은 이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아빠 찬스 곧 끝난다. 아빠 찬스 곧 끝난다. 페이스북 글 2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글입니다.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제가 출강 중인 대학 이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냈다고 합니다. 제 강의 평가를 달라고 했다는데 한마디로 시간 강사시킨 게 특혜 아니냐는 소리. 그런데 그거 하나 물어보고 이제 됐으니 들어가라고 한 모양입니다. 국감에 출석하면 자기 차례까지 몇 시간 대기도 해야 할 텐데 제가 본의 아니게 폐 끼친 분이 또 한 분 늘었습니다. 특혜가 없어도 이번에 제 강의 잘리겠네요. 그 이사장님과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곽상도 나빠요. 곽상도는 저번에 제 조카 학적 정보 유출로 한 분 징계 먹게 만드셨어요. 강의 평가도 유출하는 것은 위법이죠. 국회의원이니 법은 잘 알 테고 혹시 못 모르고 걸려들지도 모르니 일단 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상습적, 가로 열고 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 가로 닫고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쓴 거냐? 문준용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문준용. 네, 문재인이 아들, 그 문준용이가 곽상도 의원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페이스북 글을 썼습니다. 곽상도 나빠요.
이게 대통령 아들이 야당 국회의원한테 페이스북 글로 쓴 겁니다.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권한남용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곽상도 나빠요. 이런 걸 상습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야당 국회의원한테 쓴 글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에게 페이스북 글로 응대했습니다. 문준용 씨에게 경고합니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저께 교육부 국감 때 증인으로 출석한 건국대 이사장에게 문준용 씨의 시간 강사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준용 씨가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분명히 해둡니다.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의 필요 때문에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려 나왔고 그에 따라 국감장에 대기한 것입니다. 이왕에 증인으로 출석했기에 문준용 씨 자료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것뿐입니다. 문준용 씨 건으로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국대 이사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강 강사법이 실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강사 자리를 잃었지만 문준용 씨는 작년 2학기에 2강좌, 2강좌, 금년에는 4강좌로 늘었습니다. 남들과 달리 강좌가 늘어난 것이 아빠 찬스인지 좋은 강의로 평가받은 결과인지 확인하려고 자료 제공 요청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야당 국회의원이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응대한 페이스북 글입니다. 문준용은 첫 문장을 곽상도는 상습적이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곽상도 나빠요.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님이라고까지 호칭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직함은 붙여주는 게 맞죠. 곽상도 의원은 문준용에게 꼬박꼬박 C자를 붙여서 응대했습니다. 문준용 씨에게 경고합니다. 문준용 씨는 작년 2학기의 2강자 이런 식으로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준용이 곽상도 의원을 공격했던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문준용이는 곽상도 의원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건국대 이사장을 증인 채택했다고 전제하고 이것을 비난하고 있는데 실제 건국대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채택이 된 사람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기왕에 증인 채택돼서 국감장에 나왔으니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하면서 문준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곽상도 의원의 말 그대로입니다. 문준용이가 뭐 대단하길래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곽상도 의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아빠 찬스 누리고 사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일일이 확인하니 좀 불편하냐?
문재인 임기도 이제 곧 종료되고 그러면 그마저 아빠 찬스도 끝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자숙해라. 이렇게 한마디 충고를 덧붙였습니다. 문준영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HS 손학빈이 고성구TV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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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파이팅은 곽상도 의원한테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초유의 법률 자문. 초유의 법률 자문. 이거 추미애 아들 얘기입니다. 그 추미애 아들이 지금 전북현대의 무슨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60대 1의 경쟁을 뚫고 거기서 일하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뽑힌 그 인턴들은 대개 정규직으로 전환돼 왔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뭐 거의 관행적으로 그래 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최종 면접에서 6명이 올라가서 그 중에 2명이 되고 4명이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그 당첨된 합격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추미애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탈락한 4명은 뭐가 부족해서 탈락했냐고 봤더니 학력이나 경력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누가 봐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지? 할 정도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 지원자는 유럽에서 스포츠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명문팀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는 지원자. 또 한 사람은 미국 명문대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하고 외국 축구협회에서 근무했던 지원자.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추미애 아들이 6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채용이 됐어요. 그러니 과연 이거 공정하게 채용된 거냐? 휴가도 특혜 얻어받는 갔다 온 사람이 이 채용인들 공정하게 했겠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자료 제출이 들어간 겁니다. 전북현대 측에서는 지금껏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뽑고 보니까 그 사람 엄마가 추미애 장관이더라. 이게 전북현대의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 사실이 그렇다면 그냥 그렇다고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하면 되잖아요.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이 문체부와 프로스포츠협회 전북현대에다가 그래서 추미애 아들의 인턴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했어요. 근데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이 추미애 아들의 지원 서류, 면접 채점표, 출퇴근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탈락자들의 서류라도 달라 했더니 다른 탈락자들의 서류는 이미 파기해서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정보를 가려서라도 제출해달라고 김혜지 의원 측에서 요구하니까 전북현대 쪽에서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이게 추미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의결을 했어요. 정식으로 추미애 아들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게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는 국회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게 국회 증언감정법에 딱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의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프로스포츠협회는 자기들이 이번에도 거절하면은 국회와 맞서서 불법을 할 것이 걱정이 됐는지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로펌에다가 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주기 싫은데 계속 안 주고 거부하면 우리가 법에 걸리는 거냐? 한번 체크 좀 해달라.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이 로펌 측에서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 법률의 모든 규정은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보호 정신 등을 넘어서 해석될 수는 없다. 그러니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기본권 보호를 앞세워서 자료를 거부해도 법률 위반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법률 자문서를 내놓은 거예요. 지금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의결까지 했는데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정신을 앞세워서 거부하면 괜찮다. 이렇게 법률 자문을 한 겁니다. 로펌에서. 어느 로펌인지 모르겠는데 로펌에서. 그러니까 법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헌법 정신에 비추어 추미애 아들 면접 채점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제공했어요. 이 정치권에서는 이거 궤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국정감사에 자료 제출할 사람이 누가 있냐 도대체. 또 청문회에 자료 제출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데 이렇게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처음이에요. 도대체 추미애 아들이 뭐라고 국회의 자료 요청 그걸 계속 거부하니까 국회가 의결까지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기 위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자기들이 문제될까 봐 로펌에다가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이걸 거부하고 추미애 아들을 보호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로펌은 이거 공짜로 해줍니까? 법률 자문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김혜지 의원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당, 국방부, 검찰에 이어 체육계까지 서일병 구하기에 동원되고 있다. 서 씨가 실력으로 다른 청년들을 누른 거라면 자료 공개를 통해서 떳떳이 입증하면 될 거다. 네. 이 초유의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추미애 아들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이 프로스포츠계입니다. 전북현대입니다. 제가 이 사건 처음에 그 추미애 아들이 전북현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전북현대 쪽에서 뽑고 보니까 그 엄마가 추미애였다는 이 황당한 이 해명을 내놨을 때 제가 그때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지금 이게 이런 정치 사안에 전북현대가 괜히 끼어들 일이 아니다.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이고 필요하면 자료 제출하면 될 일이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쓸데없이 나대고 나서지 마라. 당신들이 낄 판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끼어드는 겁니다. 자업자득 어떡하겠어요. 이제 전북현대도 제대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그냥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라고까지만 표현하지 게이트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건, 라임 사건, 이건 단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사태 그러면 뭔가 조금 여러 사람이 얽혀서 또 이것이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게 게이트라고 저처럼 부르면 이게 권력형 비리이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정권 핵심들이 있고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다. 정권의 명운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 언론에 불거졌을 때는 그냥 라임 사건이었고 옵티머스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의 부실 수사
또는 적극적인 덮기가 주요했는지 슬그머니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김봉현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게 라임 사태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 핵심과의 유착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라임 옵티머스, 일단 다른 언론들은 사태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냥 사태라고 제가 언론에 써있는 그대로 얘기 전하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고구마 줄기처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이어 여권의 대권 주자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라임 사태란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 운영되다가 지난해 10월 환매 중단되면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김봉현 전 회장의 고향 친구 청와대 행정관 김모 행정관이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자산운용 검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유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었던 이상호 민주당 후보는 이 사건 관련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미키루크라고 하는 아이디로 더 알려져 있는 이상호, 이 문재인 노무현 때 노사모를 만든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죠. 기동민, 박원순 밑에서 부시장도 하고 김근태 측근이었던 기동민. 이 사람 남부지검에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봉현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과 고급 양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서 조사를 받았는데 기동민이는 양복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양복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러나 대가성이 있었던 양복은 아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기동민의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올해 총선에 출마했던 낙선에서 지금은 원내인 전 의원인 김모 민주당 전 의원. 이 사건 당시에는 현직 의원이었습니다. 또 친여 성향 방송인 김모 씨 등도 이 소환을 통보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엊그저께 김봉현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강기정이는 나와 관련된 금품 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다. 한치의 사실도 없다. 민형사비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김봉현이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해야 되겠죠. 자, 이게 라임 사태 지금까지 상황이고 옵티머스 사태라고 하는 것은 옵티머스의 김재현이라는 대표가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해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겠다면서 1조 2천억의 시중자금을 끌어모은 뒤에 부실 운영을 하다가 환매 중단이 된 사태입니다. 이 김재현이가 쓴 이 대책 문건 같은 데 보면 라임 문제가 불거진 뒤에 야, 우리도 저거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니냐 하면서 수습하려다가 결국은 수습을 못하고 환매 중단이 된 겁니다. 이 문건에는 이 김재현 대표가 작성한 문건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민주당 몇몇 인사의 실명이 나와 있고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임자로 일부 참여했고 펀드 설정 및 운영 과정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거 잘못 터지면 권력형 비리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수습해야 된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의 배우자가 이미 구속되어 있습니다. 또 전직 행정관 본인도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 사이에 갑자기 이낙연이 이름, 이재명이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옵티머스 관계자가 이낙연이가 종로에서 출마할 때 종로 사무실에 복합기를 들여놓고 요금을 대납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재명이 얘기도 나옵니다. 광주시 특정 물류단지 사업 설명하면서 옵티머스의 고문 최동욱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과 면담 이런 메모가 발견된 겁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이는 최동욱을 만나긴 만났다. 이 최동욱은 옵티머스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이가 최동욱을 만나긴 만났다. 그것도 날짜도 그 날짜가 맞다. 그런데 무슨 사업 로비 받은 거 아니다. 그냥 이런저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사법 여러 지인과 함께 만나서 장시간 경기도와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사법 등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을 뿐 물류단지 포함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 없고 나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 이게 이재명의 페이스북에서의 글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지금 언론은 아직까지 사태라고 부르고 있지만 저는 게이트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게이트라고 부르겠다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권력 핵심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금융관계를 추적해야 되고 계좌관계도 추적해야 되고 또 사업도 들여다봐야 되고 또 권력과 유착관계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에 베테랑들이 투입돼야 됩니다. 이런 거를 수사 잘하는 것을 특수통이라고 합니다. 특수통. 검찰의 공안통, 특수통, 강력통 이렇게 부르는 그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공안통은 간첩 때려잡는 거.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자들, 정치인들 관련자들. 이게 공안통입니다. 특수통은 바로 이런 사건, 권력 유착, 권력과 정계가 유착하는 이런 이 대형 뇌물 사건, 이런 게 특수통 검사들이 하는 겁니다. 강력통은 조폭 때려잡는 겁니다. 마약 조폭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윤석열이는 이 셋 중에 특수통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쪽에서 자기 전문 분야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밑에 한동훈이다 누구다 하는 사람도 다 이 특수통 검사들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이 이렇게 쓰는 거죠. 라임 옵티머스 사태야말로 특수통인 윤석열 총장의 전공 분야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러면 뭐하냐? 윤석열이가 일선에서 수사를 할 수는 없고 결국 윤석열이의 지시를 받아서 손발처럼 움직여야 될 특수통 검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특수통 검사들은 지금 전부 법무연수원이라든지 어디 지방의 고검이라든지 이렇게 한직으로 지금 대거 쫓겨나 있는 상태다. 뒤늦게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이가 일단 이성윤이를 불러서 서울중앙지검장 불러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이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이 사태가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는 또 다른 문제고요.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이미 게이트급으로 이게 커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어요. 연루된 사람만 수십 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라임의 경우는 1조 단위니까 아마도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옵티머스도 1조 2천억이니까 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직접적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돈 1, 2억씩 떼고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각종 조사, 수사권은 없지만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의혹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민원 차원으로 제기할 겁니다. 이거 덮여지지 않아요. 결국 라임 옵티머스 게이트가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촉발하는 임기 말 마지막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대 뉴스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자장가가 왜 문제인가? 자장가가 왜 문제인가? 이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당협위원장 얘기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전 국민의 공감을 얻었던 추석 인사.
달림은 영창으로. 예, 달림은 영창으로. 참 기가 막힌 카피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소연 당협위원장이 달림은 영창으로 이거를 빅히트 시키고 난 다음에 뭐 대깨문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아, 누가 거기에 문재인이라고 이름 한자 썼습니까? 대깨문들이 이거 문재인을 영창 보내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검 1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추미애가 저거 우파가 분명해. 잡아야 돼라고 드루킹을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드루킹이 잡혀서 좌파들의 여론 조작이 드러난 사건과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떠들어서 사건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김소연 변호사가 당직 자진 사퇴를 선언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당내 여러 인사와 당 밖의 진중권 같은 자들, 심지어 박범계 같은 자들도 남의 당 당무감사에 관여하면서 나를 콕 찍어 교체하려는 압박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은 화답이라도 할 모양인 듯 비상대책위원이 직접 방송에 나가 궁예라도 된 양 제 활동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해보겠다고 예고했다. 이 무슨 짓이냐? 이렇게 격하게 분노했습니다. 달림은 영창으로 진중권 같은 자가 나서서 공격을 하고 박범계 같은 자가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이 방송에 나가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파악을 해서 조치하겠다. 이 비대위원이 아마 김병민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김소연 변호사하고 똑같은 처지 아니에요. 김병민이 광진에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 아직 젊은 청년 위원이죠. 김소연, 대전 유성을에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 젊은 청년 당협위원장이죠. 그 김병민이가 MBC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도와 의미가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파악할 것이다. 조사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뭘 잘못했다고? 상을 줘도 모자랄 거네. 이번 추석 앞두고서 각 당마다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누가 뭐래도 달림은 영창으로가 추석 밥상머리에 제일 유행하는 이야기가 됐어요. 달림은 영창으로. 누구나도 이 얘기하면서 기분 좋게 웃기도 하고 노래도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게 추석 밥상머리에 가장 빅히트한 상품이에요. 저 같으면 말이죠. 당장 김소연 당협위원장 불러다가 표창장 주고 경력금 주겠어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는 이 김소연의 이 달림은 영창으로라고 하는 이 추석 인사 프래카드 이게 문제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방송에다 대고 지금 압박을 한 겁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당협 활동 이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무감사니까 당원 협의회를 어떻게 잘 운영했냐 이런 걸 감사하라는 건데 그런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관심법으로 궁예처럼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프래카드를 무슨 의도로 썼는지를 자기가 살펴보겠다는 거니까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 저에게 직접 연락해 물어봐도 될 일을
대외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저격하듯이 하는 걸 보니 이준석이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이 이준석을 뭐라고 썼냐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내 분열과 당내 분쟁을 시시콜콜 방송에 보고하면서 출연료를 벌어 간 것이 생각나 불길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준석이가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을 할 때 했던 행태를 지적을 한 건데, 이 김소연도 그 바른정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당으로서 이준석이가 했던 행태를 잘 아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그 이준석과 같은 그 얌생이 같은 짓, 얄팍하고 얌생이 같은 짓을 지금 비대위의 김병민이가 하고 있다. 불길하다고 썼어요. 국민의힘이 바른정당처럼 전락할까봐 불길하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달림은 영창으로 현수막은 국민의힘 공통당협 현수막과는 별개로 제 자비를 들여서 직접 개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내 인사들, 국회의원분들과 원외위원장님들,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 환호를 받았을 뿐 우리 당 누구로부터도 제지를 받거나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시비 거느냐? 그것도 비대위원이 방송에 나가서 저 좌파의 진중권이가 뭐라 그러고 박봉계가 뭐라 그런다고, 이런 당 나 더 이상 못 있겠다 해서 일체의 당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선언을 한 겁니다. 며칠 전에 중앙 청년위원들에 대한 황당한 징계가 있었고, 그 황당한 징계를 항의하는 중앙청년위원회 박결위원장의 정계 정치 중단 선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앙청년위원장직을 사퇴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치활동 중단 선언이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이번에는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그래서 좌파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껄끄러워하는 김소연 당협위원장이 당 내외의, 특히 당 내에 이런 얍삽하고 야비한 공격에 당협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정치학에서도 차용해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 이거예요. 박결, 김소영 같은 이 양화들이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고 사표 던지고 나가는 이 사태. 이제 국민의힘에는 그야말로 유통기한 지난 폐기 처분돼야 될 사람들만 남아 있게 되는 것 아니냐. 네, 지금까지 5대 뉴스였습니다.